네, 매주 금요일 함께합니다. 재무 엑스파일 전담 반 멀더 스칼렛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더 이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네, 주제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쪼디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긴장되는데. 네, 어떤 질문이요? 네, 쪼디는 이루고 싶은 재무 목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 너무 큰가? 그냥 뭐 제가 건물주가 된다기보다는 저희 엄마 아빠에게 건물을 선물해주고 싶은 소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죠. 효녀. 그럼요. 청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첫 번째로 재무 목표 이렇게 여쭤보면요. 내 집 마련 꿈꾸는 경우가 맞아. 많거든요. 그렇죠. 저 또한 그런데요. 네. 네, 투자 상품도 가입하고 적금도 하고 열심히 저축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더 올라서 제 재무 목표 달성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데요. 건물주가 되기도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슬프다. 내 집 마련 현금으로 전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지만요. 사실상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세 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서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전세자금 대출할 때도 LTV니 DTI니 DSR이니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부분 확실히 아실 수 있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하실 수 있게 두 분도 천천히 또박또박 잘 얘기해 주시고, 자, 메모하면서 들을 준비 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LTV부터 말씀드릴게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채무 불이행의 위험성을 고려한 안정장치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LTV가 60%라고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의 60%인 3억 원이 되겠죠. 다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에 따라 LTV 차이가 있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서 본인이 대출받고자 하는 지역과 상황에 맞춰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네, 두 번째로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을 한 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네.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은 네. 내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예요.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총 부채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여겨지겠죠. 그렇죠. 내 소득에 비해서 빚이 좀 적다인 거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택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되는데요. 앞서 말한 DTI가 비슷한데요. DTI는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만 포함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 줍니다. 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만 포함을 해서 내가 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모두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DSR이 높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빚을 많이 냈다,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DSR이 높다는 의미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높다는 뜻이고요. 네. 따라서 DSR이 높다라고 한다면 대출 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내 소득은 5천만 원이고 5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대출의 연이율이 4%라고 가정해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즉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3,63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연소득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보면 DSR은 약 72%가 됩니다. 네, 참고로 요즘 스트레스 DSR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가계 대출 중 원리금 상환액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부터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미뤄졌는데 이번에 시행이 되죠. 요 부분 한번 들어선 내용이 헷갈린다 하는 우리 동키분들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메모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용어부터 살펴봤고요. 그러면 어떤 대출을 받는 게 좋을까? 실질적인 대출 지원 제도 같은 거 나한테 좀 유리한 제도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알아볼게요. 뭐라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1에서 3%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다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조건에 해당돼야 된다. 어떤 조건인가요? 먼저 가구당 연소득 합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입양한 아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도 가능한데요.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라면 한도는 5억 6천만 원까지이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복 대출은 불가능한데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연체, 대위변제, 그러니까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걸 말하고요. 신용 회복 중이신 분들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나 주택 구입하실 때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즉 30평 이하이면 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고요. 금리는 소득, 거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실 때는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네. 워낙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써 있어도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로 해주시니까 뭐라고? 9억이 뭐라고? 5억이 뭐라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모해가면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어렵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 모르셨다면 그런 거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특례제도 우대금리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연간 0.3%에서 0.5%까지 우대받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면 0.1% 우대되고요.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0.1% 우대됩니다. 추가로 출산 자녀 1명당 0.2%,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우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모이면 크거든요. 네, 맞아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중도 상환한 금액이 40%를 넘은 경우에도요. 0.2% 우대 받는데요. 다만 우대 금리 적용 후에 최종 금리가 1.2% 이하면 1.2%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꿈의 금리다. 1.2%.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대출 금리가 1.2%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이게 이제 우대 받고 깎여서 1.2%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도 깎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제일 적은 금리는 1.2%. 굉장합니다. 예, 이 밖에도 또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시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3억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3%의 금리를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로 자녀 1명당 0.5%의 금리 우대도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0.2% 우대, 직계 존속, 부모님 등을 부양한다면 1%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거든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 전입할 예정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추천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신 분들만 가능해요.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시 소재의 모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 보증금 7억 이내여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네. 서울시는 이렇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 주거 복지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주거 복지 포털. 경기 주거 복지 포털.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네. 서울과 다른 점은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7천만 원 이내라는 점이고요. 부부 합산 소득도 서울보다는 조금 더 낮은데요. 연간 8,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이 아닌 6억 원이 다르고요. 전세대출 수도권은 3억 원까지, 수도권 이외에는 2억 원까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네. 일단 이런 지원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겠지만 나한테 해당이 되나라는 부분 빠르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과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곳에 따라 또 시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과천시를 살펴보면요. 하나하나 다 해줄 거예요? 과천시부터? 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주시의 경우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여주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또 안산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요.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과천시하고 여주시하고 안산시 대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시군구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는 왜 얘기 안 해줘? 우리 구는 왜 얘기 안 해줘? 하는 분들 시군구별로 좀 찾아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얘기 안 해줬어요. 찾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부부의 소득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비 부부인지 등등 나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요. 다양한 지원금이 나오니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원금, 그야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혜택입니다. 혜택은 놓치면 너무 아깝죠. 그리고 혜택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그냥 주워다가 혜택이야 가져가 하고 던져주지 않아요. 내가 발품 팔아서 찾아다녀야 되고요. 내가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이 다양한 지원금 정부24 홈페이지 내에 보조금 24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압니까?
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동키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혜택이 있다면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뜰살뜰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고 그런다면 원하는 재무 목표에 저처럼 건물주가 되든 아니면 우리 스칼렛처럼 내 집 마련이 되든 이렇게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정부 주택 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디서 알아보셔야 되는지도 여러분께 꼼꼼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스타트 해볼 거예요.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첫째부터 16살, 14살, 13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자녀 3명을 터울 없이 낳아 키우다 보니 엄마인 저는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외벌이로 아이들 키울 때는 수입이 남편뿐이고 이것저것 지출도 많다 보니 보험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컸고 저도 일을 하니까 하나하나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야겠다 싶어 나름 공부도 해보고 주위에 지인이 설계사 일을 해서 제안도 받아보고 있는데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가까운 지인보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게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가까운 지인보다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4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십니다. 자녀를 3명 키우고 계시는데 요즘 진짜 보기 드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애국 가정. 자녀 1명 키우기도 사실 진짜 벅차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3명이나 그것도 터울 없이 키우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잘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사연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상담에 앞서 개인적으로 자녀분들 3명을 이만큼이나 키워내신 게 정말 대단하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러게요. 언제 키우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언제 나와서 키울지. 지금 열심히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 뱃속에서. 그렇죠. 개인적인 한탄이었고요. 상담으로 돌아가서 먼저 사연자분 가정의 위험 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가입된 보험 내용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네. 총 103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사연자님 남편분이 100만 원, 사연자님이 3만 원, 그리고 자녀분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 가정에 5인 가정이에요. 근데 103만 원의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많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남편분, 그러니까 가장이 100만 원을 보장성 보험을 납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4명이서 지금 3만 원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연자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3만 원, 네. 자녀 3명은 전혀 보험이 없었다. 너무 이게 진짜 들쭉날쭉이네요. 네, 맞아요. 흔한 뭐 가정 케이스는 아니었는데요. 음. 총 납입하는 103만 원 보험료 중에서 남편분만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잖아요. 건수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월 100만 원의 한 건의 보험료로 보장성 보험이었고요. 하나만 100만 원? 네, 맞습니다. 보장 내용은 암 진단금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10년 납 80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10년을 내고 20년 경과 시점에 생존 시 납입한 주보험료 100%를 돌려주는 중도 환급형 상품이었는데요. 보장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원금이 돌려주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신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20년 경과 시점에 생존 시에는 납입한 주보험료의 100%를 돌려준다. 내가 100만 원씩 내더라도 이거 20년 모으면은 그 모은 돈들 돌려준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신 거다. 저축성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보장 내용, 보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보장 내용은 거의 없으셨던 거다라고 봐야겠네요.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보장성 보험이었지만 보장을 대비하는 상품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사연자분 본인도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신 상품이었습니다. 네.
10년을 내고 20년 뒤에 이자도 없는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축으로 보더라도 이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품이었고요. 결국 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의 진단금 4천만 원이었던 거죠. 달리 생각하면 차라리 5만 원의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고요. 남는 돈으로 10년간 저축하고 20년 뒤에 찾는다면 어떨까요? 훨씬 이득이죠.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자로 보는 이득이 훨씬 크겠죠. 이렇듯 지출과 저축을 명확히 나눠서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사연자분 남편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가입 당시에는 단순하게 원금은 돌려주고 암진단 보장은 추가로 받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월 100만 원씩 10년을 단위 4% 기준으로 저축한다면 10년 뒤에는 약 2,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자를 포함한 1억 4,400만 원을 단위 3% 기준으로 10년 예금한다고 했을 때요. 원금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20년 뒤에는 총 1억 8,700만 원의 목표 자금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시간의 가치와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남편분도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서 각각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조금 보셨지만 납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해지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럼 해지를 하는 게 맞나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손해보는 금액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손해를 어쩔 수 없이 없애줄 수 있다면 좋은데 없애줄 수 없는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금액과 그리고 이 손해를 다시 메울 수 있는 방안과를 두고 이 두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해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나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얼른 바꾸셔야죠. 그런 비교를 하신 분이 있으시죠? 지하철 2호선 뺑글뺑글 돕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탔다고 그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그 한 정거장을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시면 두 정거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타는 게 이득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출과 저축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월 2만 원의 실손의료비 보험과 20년 납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으로 종합건강보험 12만 원, 그리고 월 3만 원의 간병비 보험까지 총 17만 원의 보험료로 탄탄하게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17만 원으로 줄여주신 겁니다. 게다가 보장은 당연히 훨씬 더 탄탄해졌고요. 남편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내분은 3만 원짜리 보험 궁금합니다. 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연자분께서는 실손의료비 월 3만 원의 보험 한 건을 유지 중이셨는데요. 네. 기존에는 보험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또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편이라 실손의료비 보험 외에 다른 부분은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과 동일하게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종합건강보험 월 9만 원, 간병비 보험 월 3만 원을 추가하면서요. 기존 실손의료비 보험 3만 원을 포함해 총 15만 원의 보험료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물론이고 남편분도 준비가 잘 됐습니다. 일단은 불안해하고 계셨고 실손만으로는 어떤 큰 병에 대한 대비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세워드렸습니다. 자녀들은 3명이나 있는데 보험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드렸나요? 네, 자녀분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첫째 따님이 만 16세로 실손의료비가 월 5천 원,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저렴해지는 건강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요. 월 7만 5천 원, 합해서 월 보험료 8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암진단금 5천만 원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그 외 수술비와 질병 상해 휴유장애까지 종합적으로 저렴하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둘째와 막내 아드님은 만 14세와 13세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각각 5,000원씩이었고요. 첫째 따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어린이 건강보험료로 보험료는 각각 85,000원씩이었고요. 세 남매 모두 합하면 월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세 남매가 모두 건강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다행스럽게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었던 내용이겠죠. 네. 네. 일단 보장성 보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저축으로 오인했던 보장성 보험 월 100만 원짜리 한 건은 정리하고 5인 가족 총 보험료는 58만 원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그럼 기존에 월 103만 원씩 내던 보험료에서 58만 원을 제외하면 여유 자금이 45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여기에 5만 원을 따로 더해서 50만 원은 노후 준비를 위한 변액 연금 보험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넣고 계셨던 이유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묶여있는 돈이었으니까 우리 부부 노후를 위한 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묶어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노후를 위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 저축대로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뭐 보장도 받을 겸 저축 겸 겸사겸사는 없습니다. 보험은요. 겸사겸사를 따지다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지출과 저축은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꿈꾸는 게 내 집 마련이죠. 변동되는 대출이자 등의 가계부담은 점점 늘어가는데요. 혹시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나 추가로 해당되는 지원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가정 경제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둘째.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는 건 그다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과 돈에 대한 관심이죠. 돈,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소망하는 재무 목표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분은 먼저 도움 요청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